여러분, 평생을 바쳐 일한 사람이 단 하루 만에 무능한 노인으로 전락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억대 연봉, 수백 명 직원의 존경을 받던 자리에서 이제는 가족들 앞에서조차 연금만 축내는 사람이라는 비아냥을 듣는 현실. 그 끔찍한 추락을 저는 직접 경험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여러분도 퇴직 후의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존중을 잃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인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도 이런 진솔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억대 연봉, 화려한 직함, 누구나 부러워하던 대기업 임원 자리. 저는 30년 넘게 그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면 수십 명의 직원들이 제 눈치를 보며 긴장했고, 결제 서류 하나에도 제 서명이 곧 회사의 결정이 되곤 했죠. 퇴직을 앞두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겠구나. 연금도 나오고 저축도 해두었으니 아내와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며 여유롭게 살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출근 준비할 필요가 없는 아침, 커피 한 잔과 신문을 펼치는 그 순간부터 아내의 눈빛이 싸늘했습니다. 당신 뭐 하는 거야? 아침부터 빈둥빈둥? 이제 할 일 없다고 완전히 놓아버린 거야? 처음에는 그냥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갑자기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답답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이해했죠. 그래서 집안일이라도 해보려 했습니다. 청소도 하고 빨래도 개고 장도 보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가 뭘 하면 할수록 아내의 불만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이게 빨래를 갠 거야? 다시 해! 장 본다고 돈은 왜 이렇게 많이 써? 청소기를 돌렸다고? 먼지가 그대로인데 눈은 어디다 두고 다녀? 무엇을 해도 칭찬은 없었고 구박과 잔소리만 이어졌습니다. 저는 서서히 깨달아 갔습니다. 회사에서 수백 명이 제 지시를 따르던 시절은 끝났고, 이제는 제 존재 자체가 집 안에서는 불편한 짐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요. 아내는 점점 더 바쁘게 밖으로 나돌았습니다. 친구들과 등산을 가고 여행을 가고 브런치 카페에서 웃음꽃을 피우며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저도 한 번쯤은 같이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용기를 내 조심스레 물어봤습니다. 여보,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아내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친구 없어? 당신도 친구들 만나러 나가? 여자들끼리 만나는 자리에 당신이 왜 껴? 그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저는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동반자가 아니라 그저 집에 남겨두는 짐 같은 존재였던 겁니다. 혼자 남겨진 집은 유난히 더 적막했습니다. TV를 켜도 재미가 없고 책을 펼쳐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외로움과 서운함이 쌓여도 말할 곳조차 없었습니다. 예전부터 낚시를 좋아했던 저는 그나마 낚싯대를 챙겨 강가로 나가 마음을 달래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또 차갑게 말했습니다. 또 돈 쓰러 나가는 거야? 집에서 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취미 생활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서예를 배우겠다고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하려 했을 때도, 기타를 배우고 싶어 중고 악기를 알아봤을 때도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나이 들어서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마! 그 돈이면 차라리 알바라도 해서 돈이나 벌어와! 그때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아내의 눈에 저는 남편이 아니라 여전히 돈 버는 기계였다는 사실을. 연금을 받으며 소소하게 즐기고 싶었던 노후마저 사치로 취급받는 현실에 숨이 막혀왔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딸과 사위, 그리고 손주까지 함께 저녁을 먹게 되었죠. 저는 괜히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요즘 집에서 아내와 둘이만 지내다 보니 대화도 거의 없었는데 오늘만큼은 가족들과 웃으며 식사할 수 있겠구나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손주는 학교 이야기를 하고 딸은 직장 이야기를 하며 분위기가 한층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내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제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얘들아, 너희 아버지 요즘 뭐 하는 줄 아니? 연금만 축내면서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 내가 없으면 밥 한 끼도 못 챙기고 말이야. 순간 식탁 위가 고요해졌습니다. 딸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고 사위는 서둘러 다른 화제를 꺼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오직 아내의 말만 메아리 쳤습니다. 연금만 축내는 사람. 밥 한 끼도 못 챙기는 사람. 그때 손주가 순진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일 안 해요? 저는 억지로 웃어보려 했지만 얼굴 근육이 굳어버렸습니다. 평생을 바쳐 가족을 위해 일했는데 그 모든 세월이 단 한순간에 무능한 노인으로 조롱당한 것이었습니다.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은 애들 앞에서 좀 자제하세요. 하지만 아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뭐가 잘못된 말이야? 사실이잖아. 나이 들어서는 집에서 빈둥거리는 거 말고 뭐 있어? 그 순간 가슴 한켠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아내의 말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제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말이었습니다. 식사는 어색하게 끝났고 가족들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아주 선명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차라리 혼자가 낫지 않을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통장을 펼쳐보았습니다. 아내가 그동안 관리해왔던 저축이 생각보다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악착같이 모아온 돈이었죠. 저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그려봤습니다. 집을 팔고 재산을 반으로 나누면 원룸이나 작은 전세집은 구할 수 있겠구나. 연금과 조금의 저축으로 생활비를 맞추면 빠듯하긴 해도 불가능하지는 않겠다. 순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재산을 반이나 내줘야 한다는 억울함이 치밀었지만 곧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래, 돈은 줄어들어도 최소한 자유는 얻을 수 있다. 돈은 아껴 쓰면 되지만 존중 없는 삶은 더는 견딜 수 없어. 며칠 후 아내가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분주하게 캐리어를 싸고 거울 앞에서 화장을 고치며 전화기 너머로 친구와 신이 나서 웃는 모습. 오랜만에 활력이 넘쳐 보였지만 그 속에 저를 향한 배려는 단 한 톨도 없었습니다. 출국 전날 아내는 말했습니다. 나 일주일 동안 집에 없어. 밥도 안 해놨어. 반찬도 없어. 알아서 해 먹어. 그래야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지. 마치 학생에게 숙제를 내주듯 하는 말투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미안함조차 없는 저 사람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도 붙잡을 이유도 없다는 걸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남아있던 애정과 미련마저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그래, 이제는 정말 끝내도 되겠다. 아내가 여행을 떠난 이틀째 되는 날, 저는 마침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한동안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40년을 함께한 결혼을 끝내겠다고 내뱉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더는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 구박과 무시 속에서 사는 건 이제 한계입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히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연금, 저축, 부동산 모두 재산 분할 대상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집은 팔아서 나누는 게 가장 현실적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곧 제 마음은 묘하게도 가벼워졌습니다. 비로소 길이 눈앞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날, 현관문이 열리며 쇼핑백을 잔뜩 든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피부는 햇볕에 그을렸지만 표정은 환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자마자 또다시 쏟아지는 건 폭풍 같은 잔소리였습니다. 이걸 이렇게 해놨다고? 빨래는 왜 이렇게 해? 청소는 하긴 했어? 여행 갔다 와서 집이 깨끗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니? 아, 정말 싫다. 잘 지냈냐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내의 손에 들린 쇼핑백과 당당한 웃음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이다. 더는 미루지 말자. 저녁 식탁에 마주 앉은 자리에서 아내는 친구들과의 여행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호텔이 얼마나 좋았는지 알아? 내 친구 남편은 여행 경비 다 대주고 공항까지 데리러 왔다더라. 우리 집 남편이랑은 비교가 안 돼?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저는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쯤에서 그만하자. 아내는 순간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뭐라고? 그만하자고? 당신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제는 존중받지 못하는 삶을 더는 살고 싶지 않아. 나는 남편이 아니라 돈 버는 기계로만 취급받아왔어.
어떻게 해도 당신 마음에 들지 않았지. 당신도 나 없이 사는 게 더 편하다 했잖아. 나도 이제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쓰고 싶어. 아내는 목소리를 높이며 외쳤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이 나이에 무슨 이혼 타령이야?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 살아도 돼. 아니, 혼자가 더 편할 것 같아. 재산은 반반으로 나눌게. 난 돈이 많이 없어도 괜찮아. 돈은 줄어들겠지만 매일 모욕당하며 살지는 않겠지. 이제는 편하고 조용히 살고 싶어. 순간 집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저는 그 고요 속에서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비로소 제 목소리로 제 인생을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이혼 이야기를 꺼낸 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이들에게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딸은 이미 시집을 갔고 아들은 가정을 꾸린 지 오래였지만 그래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먼저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아,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엄마와 이혼을 생각하고 있어. 한동안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딸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오래 고민하셨을지 알 것 같아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정이라면 저는 받아들일게요. 예상과 달리 딸은 제 결정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해한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엄마와 아버지의 입장이 너무 다른 건 저도 잘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편안해지신다면 저도 마음이 놓여요. 아들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힘든 결정이었을 텐데 그래도 본인을 위해 내리신 거라면 존중할게요.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적어도 자식들은 제 고통을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곧장 작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집을 정리하기 전 먼저 홀로 서기를 경험해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6평 남짓한 방, 작은 주방과 오래된 에어컨, 낡은 가구가 전부였지만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혼자 살림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세탁기를 잘못 돌려 옷이 줄어들기도 하고 쌀을 씻다 물을 맞추지 못해 죽처럼 질게 되기도 했습니다. 라면 하나 끓이다 국물이 넘쳐 가스레인지를 엉망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서툴고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즐거웠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 방식대로 배우고 실패하고 다시 해볼 수 있었으니까요. 처음엔 아내의 말이 가장 큰 상처였습니다. 나가서 돈이나 벌어와라. 집에서 시간만 축내지 말고 경비원 자리라도 알아봐.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퇴직 후까지 또다시 돈을 벌러 나가야 한다니. 그건 모욕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혼자 원룸에서 지내다 보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집 안에만 있으면 시간이 멈춘 듯 답답했고 몸도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나가서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오히려 활력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마음을 바꾸고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구인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단 4시간의 단순한 일이었죠.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67살의 편의점 알바라니 창피한 일 아닌가? 하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의외로 재미가 있었습니다. 늦은 밤 공부하러 오는 대학생, 퇴근길에 맥주 한 캔 집어가는 직장인, 그리고 가끔 안부를 물어주는 단골 손님들까지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제게 작은 이야기를 남기고 갔습니다. 아저씨, 요즘 자주 보이시네요. 새로 오신 거예요? 젊은 대학생이 말을 걸어왔을 때 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얼마 전부터 시작했어요. 대단하시네요. 저희 할아버지도 이런 거 하시면 좋을 텐데.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제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존경받을 만한 일이었던 겁니다. 때로는 단골 아주머니가 와서 아저씨, 고생 많으세요라며 따뜻한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소한 배려들이 제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오히려 삶의 활력을 얻었습니다. 이 나이에도 아직 할 수 있구나. 그 단순한 사실 하나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하며 작은 활력을 얻자 그동안 미뤄왔던 꿈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배우고 싶었던 기타를 드디어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동네 음악학원에 등록하고 중고 기타 하나를 샀습니다. 처음 며칠은 손가락이 아파줄을 제대로 누르지도 못했지만 아무도 돈 아깝다거나 쓸데없는 짓이라고 말하지 않으니 마음껏 연습할 수 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고향의 봄을 어설프게나마 연주할 수 있었는데 그때 느낀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글을 올리며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SNS에 제 일상을 올리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반응을 해주셨습니다.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짧은 댓글 한 줄이었지만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나 같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위로받는 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서예도 다시 잡았습니다. 먹을 갈고 붓을 들어 글씨를 쓰는 시간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내 눈치를 보며 시작조차 못했을 일들. 이제는 누구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쓸 때도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자유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기타 학원비를 낼 때도 서예 도구를 살 때도 더 이상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라는 말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비록 혼자였지만 저는 오랜만에 제 삶을 제 손으로 꾸려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손주가 찍은 짧은 영상을 보여주며 자랑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제가 올린 건데 좋아요가 엄청 많이 달렸어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저 휴대폰으로 찍은 짧은 영상이 수십 명, 수백 명에게 반응을 얻는다니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호기심이 마음속에서 피어올랐습니다. 그날 밤 낡은 원룸 책상 위에 휴대폰을 올려놓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처음엔 손이 떨렸습니다. 대기업 임원 시절 수백 명 직원 앞에서 연설도 했던 제가 작은 휴대폰 렌즈 하나 앞에서는 왜 이토록 긴장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생을 대기업에서 일하다 은퇴한 사람입니다. 퇴직 후 저는 상상하지 못한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아내에게, 가족에게 저는 존중받는 가장이 아니라 그저 연금만 축내는 무능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그렇게 단 10분짜리 영상을 올렸습니다. 솔직히 아무도 보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조회수가 500을 넘겼습니다. 댓글이 하나둘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제 이야기 같아요. 위로가 됩니다. 저도 퇴직 후 너무 힘들었거든요. 짧은 댓글 몇 줄이었지만 제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회사 직원이나 가족이 아니더라도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들이 세상 어딘가에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존중의 감각이 다시 제 안에서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영상을 올리고 며칠 뒤 저는 다시 휴대폰을 켰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에 공감해 주셔서 놀랐습니다. 오늘은 퇴직 후 아내와 겪은 갈등에 대해 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작은 원룸에서 제가 직접 겪은 일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댓글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아내가 하루 종일 구박만 합니다. 퇴직하면 다들 편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힘들어요. 선생님, 계속 영상 올려주세요. 듣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저는 놀라움과 동시에 묘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취미가 아닐지도 몰라.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구나. 영상을 올릴수록 구독자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000명, 2000명, 그리고 어느새 10,000명을 넘겼습니다. 광고 수익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매일 하면은 강연 요청까지 들어왔습니다. 이모님, 퇴직 후 삶에 대한 강연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가족에게조차 무시당하던 제가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존중받으며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아내와 자식들은 처음엔 비웃었습니다. 이 나이에 유튜브 조회수 몇이나 나오겠어? 하지만 제가 어느 날 채널 성과를 보여주자 그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손주는 친구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유튜버야. 영상 조회수 10만 넘었어.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존중을 잃었던 제가 이제는 전혀 새로운 무대에서 다시 존중을 받고 있었습니다. 채널이 커지면서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이면 삼각대를 세우고 휴대폰을 켜는 게 자연스러운 루틴이 되었습니다. 편집을 배우느라 몇 시간을 씨름하기도 했지만 그 모든 과정이 즐거웠습니다. 무엇보다 영상 하나에 수백 개씩 달리는 댓글들이 제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퇴직 후 무가치하다고 느꼈는데
지금은 다시 시작해 보려 합니다. 그 낯선 사람들의 응원이 회사 시절 받았던 박수보다 더 뜨겁게 제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자녀들도 놀라워했습니다. 아버지, 영상 잘 보고 있어요. 진짜 멋지세요. 예전에는 늘 무기력한 모습만 보였던 제가 이제는 새로운 도전을 하는 모습으로 다가간 겁니다. 손주도 친구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유튜버야. 구독자 10,000명이 넘었어. 그 웃음 섞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이미 충분히 존중받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유튜브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 존재 가치를 다시 확인하는 무대였습니다. 직함과 연봉이 저를 빛나게 하던 시절은 갔지만 이제는 제 솔직한 목소리가 저를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강연 무대에 서면 청중 속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눈시울을 붉히며 제 이야기에 공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내 좌절과 실패조차 누군가에게는 귀한 배움이 될 수 있구나. 지금 제 곁에는 아내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수천 명의 시청자들이 제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자녀와 손주가 멋지다고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존중은 잃어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찾는 곳이 달라졌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과정을 통해 한 가지 진리를 배웠습니다. 존중 없는 관계에서의 삶은 지옥과도 같지만 새로운 길을 선택한다면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퇴직 후 공허함 속에서 방황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세상에 들려주세요.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작은 용기라도 되었다면 앞으로도 함께 나누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제게는 큰 힘이 되고 또 다른 영상을 만들어갈 원동력이 됩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존중받고 행복한 노후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